광해군의 중립외교, 실리냐 명분이냐. 오늘은 광해군의 리더의 권력과 권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리더십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연산군과 더불어 사실은 반정으로 쫓겨난 두 번째 임금이 바로 광해라는 임금입니다. 역사적 재평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 그 시대의 관점이 아닌 현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쫓겨난 사람보다는 그분을 쫓아낸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에 고증, 옛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서 우리가 모르는 진실을 한번 알아내겠다. 그래서 아직도 역사적 재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광해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해가 있었던 그 시점, 그리고 이 광해가 처했던 그 역사적 주변 외교 관계를 비롯한 또 광해가 처했던 그 험난한 세월들을 향해서 한번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자, 광해가 있었던 시절은 때는 바야흐로 17세기입니다. 17세기 왕은 꽤 많아요. 17세기 왕은 17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은 선조고요. 17세기 마지막을 끊어내는 인물은 바로 숙종입니다. 물론 이제 숙종은 17세기와 18세기를 넘나드는 왕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17세기의 두 번째 인물 광해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16세기의 마지막에 왕이 오르신 분이 바로 선조대왕이세요. 선조의 좀 이 가족관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정실 부인도 있고 사실은 빈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실 부인을 왕후라 불러요. 근데 왕과 돌아가시고 나거나 이러면은 결국 그 빈에서 왕후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별로 없고 왕후는 다 새로운 왕후를 뽑아요. 원래 의나무 박씨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 새롭게 이제 왕비를 뽑는다 해서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뭐라 하죠? 이어달리기를 계주죠. 이 계자가 무슨 계자면 이을 계자야. 이은 달리기. 그래서 이어가는 왕비를 우리가 주로 실록을 읽다 보면 계비라는 말을 씁니다. 잇는 왕비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정실 왕비들은 이제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주로 왕비가 되시기 때문에 조금 얼굴이 아무래도 정략 결혼이시다 보니까 좀 안타까우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빈들은 내가 좋아서 옷걸음을 푸는 거죠. 그래서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빈이 누가 있냐면은 공민김 씨가 있습니다. 네, 공민김 씨의 아들 중에서 첫째가 임해고요. 둘째가 바로 광해예요. 이제 임해라는 친구와 강해라는 우리 그 두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세요. 보통 보면은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세장가를 가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좀 많이 멀리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불량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광해는 형이 저러다 보니까 난 형처럼 되지 말아야지 해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모범생이야. 누가 봐도 야 반짝반짝 역겹나요? 네. 그 반짝반짝 하는 광해는 빛광자다. 빛을 낼 만한 아주 반짝거리는 그런 빛나는 결국 왕자가 돼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제 공민김 씨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인민김 씨라는 그 여자에게 굉장히 선조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걔가 이제 신성군이라는 아들인데 우리나라 국법상 8살의 나이가 돼야 세자의 책봉을 받고요. 그리고 20살이 넘어야 공식적으로는 친정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선조가 누구를 미워해요? 광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누구한테 마음이냐면 결국 자기가 지금 살을 맞닿고 사는 그 인민김 씨에게 지금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군에게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선조는 광해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때마침 뭐가 일어납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니까 너무 빠르게 일본이 쳐들어와서 한양이 20일 만에 일본군 손아귀에 떨어져요. 평양이 2달 만에. 그러니까 선조가 너무 급하니까 도망을 가고 싶거든.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의주로 도망을 가서 명나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결국 이 조종을 아니 왕이 어디로 갈 때 의주로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해서 전하 진정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전하 동쪽가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선조가 못 가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양복 오송가람이 그 이양복 씨가 가는 것도 전략이다. 오히려 조정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왕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 빨리 가서 명에게 원군을 청해야 된다. 그렇지만 결국 여기도 지켜야 할 왕이 필요하니 빨리 세자를 책봉하세요 하니까 선조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럼 빨리 광해 오라고 그래서 광해를 갖다가 결국 세자로 책봉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종을 나누어요. 그리고 선조는 의주로 가서 망명길에 망명을 기다리고 있고 광해라는 세자가 이제 결국 의병들을 일으키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누리니 선비들이 왕은 나라를 버렸는데 세자 저께서 이렇게 전국을 누빈다니 어디 계신가? 바로 그리 가겠더라. 어디 계시다고 하면서 많은 선비들이 다시 광해군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임진왜란을 결국 승리하는데 많은 결인차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의병과 광해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광해를 바라보는 마음들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반짝반짝 빛나겠고 선조는 뭐야 저거?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선조가 결국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요. 어떡한다? 저 광해를 결국 세자로 책봉했지만 계속 이 세자를 통해서 얘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누구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했죠? 네, 신성군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신성군은 피난 도중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조의 의인왕후가 있었는데 의인왕후 박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모시는데 그게 바로 임목왕후예요. 근데 이 임목왕후가 결국 나이가 10대예요. 참 선조 자기는 너무 양심이 없어. 그냥 부럽기도 해. 10대와 결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대였던 왕후는 아버지의 새엄마니까 광해 입장에서 새어머니는 맞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새엄마. 그래서 이제 이 임목왕후하고 선조 사이에서 난 애가 누굽니까? 영창이에요. 그 영창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문제는 뭐야? 성리학의 나라는 정통과 결국 명분을 중시하는데 지금 광해가 세자가 되긴 했지만 비내 아들이니까 정통이 아니죠. 영창이 무럭무럭 자라. 영창이 몇 살만 되면 결국 왕위를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몇 살? 8살이죠. 영창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냥 뭐 식물이야 쭉쭉쭉 콩나물이야 쭉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해 쪽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난 결정이 있어. 누구에게로? 바로 영창에 모든 걸 걸겠다 해서 영창으로 많이 붙어요. 거의 영창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광해는 사실은 왕이 되는 세자의 신분이지만 거의 뭐 아무도 광해를 갖다가 존경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찬밥이 돼가는 신세인데 선조가 아침밥을 드시다가 결국 갑자기 사망을 하세요. 이래서 참 역사는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하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광해가 아닌 그 영창을 밀었던 사람들은 이제 가시방석 안에 위에 오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겠죠. 이제 광해가 왕이 됩니다.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제까지 그 서름, 이제까지 많은 그 엄청난 자기가 받았던 어떤 그런 서름들이 눈앞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결국 충성을 맹세했던 바로 그 어린 자신의 배다른 동생 영창이 너무 미웠겠죠. 영창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결국의 왕위는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광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새어머니였던 결국 임목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배달한 동생이었던 영창을 결국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에요. 근데 왜 광해가 내쫓겼을까? 그거 하나만으로? 왜 광해는 내쫓겼을까? 이거는 단순한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성리학의 나라에서는 항상 중국을 섬겨야 되고 오랑캐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다 뭐 청이든 뭐 금이든 뭐 저기 몽고든 다 개가 개고 다 짱개 같지만 그건 엄청나게 틀려요. 만리장성 안쪽에 살고 있는 애들은 한족이고 나머지는 오랑캐예요. 그래서 이 한족이 만든 나라를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명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오랑캐가 만든 나라 중에 후금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걔는 오랑캐예요. 근데 임진왜란때 우리를 누가 도와줬죠? 명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명이 도와줘서 일본을 격퇴했는데 그 여진족들이 성장해서 누르하치라는 친구가 후금을 만들어요. 근데 후금이 힘이 너무 세네. 후금이 명을 치니까 명나라가 우리한테 도와줘.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랬죠.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거를 명을 도와주기엔 너무나도 의리와 명분은 많은데 명은 지금 거의 지금 쪽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후금은 너무 강해. 괜히 명나라 편에 섰다고 우리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성략은 뭐라고요? 도덕, 의리, 명분이에요. 전하, 명은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요. 후금은 오랑캐의 나라이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명과의 의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광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병헌의 그 대사 기억나십니까? 나는 명에 대한 의리보다 내 나라 내 백성, 내 나라 내 백성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너희는 어찌 명에 대한 의리만 중시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좀 더 연습하고 오늘 뭔가 좀 말이 꼬이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중립 외교를 취해서 사실은 강용림이라는 장군에게 1만 5천의 군대를 줘서 가서 일단 싸워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싸우는 척하면서 항복을 하고 나의 뜻은 후금과 싸울 마음이 없는데 지금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니 좀 양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 외교를 취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정당들이 있어요. 이 당시 어떤 정당 정치인데 광해가 권력을 잡으면서 광해에 몰빵했던 정당이 있어요. 그게 북인이에요. 근데 광해는 자신이 왕이 되면서 자신에게 자신을 도와줬던 그들에게 권력을 몰아줘요. 이건 또한 비극의 탄생이죠. 얘네에게 권력을 몰아준다는 것은 권력에 소외받은 사람들은 결국 광해가 그 북인 정권을 몰아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광해를 끌어내릴 수 있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꼬투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너는 성리학의 나라에서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는 거니? 너는 어떻게 성리학의 나라 효를 중시하는데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니?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결국 자신들이 정권에 소외받은 것을 결국 갚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되찾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난 것은 정치 권력에서 배제됐던 당시 서인 정권, 남인 정권이 주도해서 북인을 내모는 그런 인조 반정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광해군의 중립외교 어떻습니까? 그렇게 실리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립을 취하면서도 끊임없이 무기제약을 통해서 자주국방, 부국강병의 나라를 꿈꿨던 광해. 과연 광해는 진정한 의리를 배신하고 도덕과 의리를 모르는 인물이었는지 정말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오로지 그런 의리와 사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내 나라 내 백성들을 무조건 사제에 내몰려는 것을 막으려는 진정한 개혁 정치가였는지는 우리가 또 후대 사람들이 결국 평가해야 될 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